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99년 7월 23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 여름방학에 또 휴가철이어서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로 들뜬 분위기였죠. 그날 오전 11시 23분 여객기 한 대가 활주로에서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는 전 일본 공수, 우리에게는 ANA 항공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대표 항공사죠. 이 여객기는 NH061편이었습니다. 이날 비행기에는 승객 503명, 그리고 승무원 14명까지 총 517명이 타고 있었어요. 도쿄 출발해서 홋카이도 공항이 목적지였죠. 비행시간이 1시간 반 정도로 짧은 국내선 여정이었습니다. 곧이어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지듯 달려서 공중으로 뛰어 올랐고 그렇게 이륙한 지 약 2분 정도가 지나자 비행기는 안정적인 고도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좌석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한 남자가 괴성을 지르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식칼을 꺼냈고 무작정 승무원에게 달려들어 위협했어요. 그러면서 기장실 문을 열라고 협박을 하는데요. 비행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이게 이륙한 지 단 2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11시 25분, 이 기내의 시끄러운 상황을 눈치챈 기장님이 관제탑에다가 하이잭 상황, 그러니까 납치된 상황을 긴급 통보하게 되는데요. 한편 이 남자가 승무원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승무원도 위협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조종석 문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가 들어가더니 즉각 기장에게 목적지를 변경하라고 해요. 그가 요구한 곳은 좀 특이했습니다.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일단 기장과 부기장은 남서쪽 방향으로 조종관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남자는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덧붙입니다. 이 비행기를 고도 3000피트로 내리라는 거예요. 이 고도는 지상에서 한 900m 정도 되는 건데 사실 경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비행할 정도의 낮은 고도입니다. 대형 여객기가 이렇게 운항을 하다가는 자칫하면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너무 커요. 하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작정 흉기를 들이밀면서 고도를 낮추라고 위협을 했고 결국 기장은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오전 11시 38분 남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목적지를 바꾸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요코타 미합중국 공군기지예요. 그리고는 기장만 남겨두고 부기장은 나가라고 소리쳤죠. 당시 그 남성이 굉장히 잔뜩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기장은 그를 흥분시키지 않으려고 일단은 후퇴합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즉각 조종석의 문을 잠갔고 이제 안에는 기장과 그 납치범 단 둘만 남게 됩니다. 이 문 밖에는 여전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비행기 납치 사건이니까요. 그 당시 조종관을 잡고 있던 기장은 51살의 나가시마 나오유키였습니다. 20년 베테랑 경력이었고 1705시간의 비행을 했을 만큼 또 그 와중에 한 번의 문제도 일으킨 적이 없는 아주 모범 조종사였다고 해요. 나가시마 기장은 이 납치범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내고자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자칫해서 자극하기라도 하면 이게 비행기니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지금이야 이런 비행기 납치가 굉장히 상상도 안 되고 자주 있는 일이 아니죠. 하지만 사실 1950년대부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정치, 망명, 테러의 목적으로 비행기를 납치하는 하이잭은 상대적으로 빈번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기장 나가시마가 대화를 해보려고 그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던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남자가 납치범이라고 하기에는 비행기 계기판을 유난히 아주 호기심 있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는 말을 종종 들어보면 조종사들만 쓰는 그들만 아는 전문 용어도 들어있었고요. 이 남자가 납치보다는 오히려 비행기 운항에 더 관심이 많은 듯 했습니다. 기장님은 이거다 싶었죠. 그래서 이 납치범에게 조종실의 기계들을, 계기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시작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마치 수업을 듣는 학생처럼 아주 고분고분하게 그의 말을 경청합니다. 너무도 이상한 행동이었죠. 자, 납치범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그의 이름은 니시자와 유지. 1970년생으로 도쿄에 거주하던 당시 28살의 청년입니다.
그는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 히토츠바시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었어요. 그런 니시자와가 정말 예전부터 좋아하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행기였죠. 학창 시절부터 늘 비행기에 대한 책을 끼고 살았다고 해요. 장래 희망도 조종사였고요. 대학생이 되자 방학 기간에는 하네다 공항에서 수화물을 운반하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후에는 당연히 일본의 메이저 항공사에 입사 지원서를 냈죠? 그 중에는 ANA 항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지난 1994년부터는 철도 회사에서 화물 하역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됐죠. 자, 꿈이 조금은 꺾인 듯한데 그래도 절망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이 니시자와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사회성이 그닥 좋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면서도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결국 이로 인한 우울증을 진단받습니다. 그러다 직장에서 이 사람이 점차 실수가 잦아지니까 1996년 가을 무단 결근을 반복하다가 회사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근데 니시자와가 이때부터 완전히 방 안에 틀어박혀요.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죠. 이때 그가 주로 하던 게임은 비행기 조종 게임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였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이 비행기 게임에 빠져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 1년 전인 1998년엔 심지어 조현병 판정까지 받게 되죠. 그해 여름에는 끝내 자살을 시도한 일도 있었는데 실패했고 이후 경찰과 가족의 권유로 2개월간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1999년 6월 니시자와는 평소에 뭘 좋아했냐면 예전에 하네다 공원에서 일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단면도를 펼쳐놓고 보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다 문득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단면도 안에서 공항 보안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당시 하네다 공항은 1층에 있는 도착하는 곳, 수함을 찾는 곳과 2층 출발하는 곳의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대요. 심지어 그 사이에 출입을 막는 보안 요원이나 검색대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도착장으로 나와서 다시 출발장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여러분, 아까 그 비행기에서 범인이 2분 만에 칼을 꺼냈다 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보안대를 거쳤을 텐데 어떻게 칼을 가지고 있지? 탑승객은 물론 흉기를 가지고 탈 수 없죠. 대신 위탁 수화물로는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누군가 흉기를 수화물로 붙이고 그 가방을 1층 도착장에서 찾은 후에 바로 2층 출발장으로 올라가면 결론적으로는 흉기를 소지한 채 환승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니시자와는 약간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이 치명적인 허점을 알아냈다라는 것에 기쁜 나머지 이걸 이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또 각 항공사, 언론사에까지 편지를 보내서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경로로 비행기 납치가 가능한지, 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 비행 조종에 대해서 이제 해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신의 지식들을 거기다가 쓴 것 같아요. 이 편지의 말미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도 생각할 수 있는 범죄가 만약 거대한 범죄 조직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편지의 목적 자체는 좋았죠. 그런데 이 편지에 실제 목적이 있었어요. 그는 내가 이런 정보를 줬으니 나를 공항의 경비원으로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던 거죠. 편지를 돌리고 흐뭇해했겠지만 반응을 보인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니시자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휩싸이기 시작해요. 무시당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사흘 밤낮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내가 직접 비행기를 납치해서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죠. 7월 22일, 니시자와 유진은 가족들에게 혼자 여행을 간다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잘 들으세요.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 그리고 이 다음으로 다시 홋카이도로 가는 NH061편에 각각 체크인하게 돼요. 비행기 2개에 체크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시칼이 든 가방은 미리 수화물로 붙여서 엑스레이 검문을 피하게 되죠. 오사카에 시작돼서 오전 11시에 여기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1층 터미널로 내려가서 수화물 찾고 화장실에서 약간의 변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바로 2층에 있는 출국장으로 향해서 NH061편에 탑승하게 된 거죠. 니시자와는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이 하이잭을 통해서 내가 발견한 그 주장을 다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었죠. 그는 조현병 진단을 받을 만큼 이성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납치도 납치인데 그는 사실 내가 직접 비행기를 조정해본다? 라는 것에 흥분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왜 아까 납치하고 나서 기장한테 요코타 공군기지로 목적지를 바꿨잖아요. 그 이유가 알려지는데 참 황당합니다. 바로 그 코스가 자기가 평소 게임에서 시뮬레이션 하던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이 환자 한 명 때문에 비행기에 타고 있는 500명의 목숨이 걸려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거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오전 11시 54분 드디어 니시자와는 기장에게 나한테 조종관을 넘겨달라 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기장님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지금도 비행기가 너무 낮은 고도로 날고 있었고요. 자칫하면 산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지만 니시자와가 그를 강제로 내쫓고 기장 자리에 앉아서 비행기를 수동으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죠.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이 조종관이라는 건 기장과 부기장 두 개가 연동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라도 이걸 꽉 잡고 있으면 한쪽에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없게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그 쫓겨나신 기장님이 옆에서 니시자와를 막기 위해서 조종관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범인은 격분했어요. 그리고 손에 있던 식칼로 기장의 어깨와 목을 수차례 찔러댑니다. 기장님은 끝까지 조종관을 사수했지만 결국 힘을 잃고 조종관 위로 쓰러지고 말았죠. 자, 이제 니시자와에게는 그렇게 염원하던 나만의 비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타임이었고요. 그는 미소를 보였다는데요. 하지만 해보니까 실제 조종이 게임하고 같겠습니까? 잠시 후 비행기가 비정상적으로 급강하하더니 또 급상승하면서 정말 너무 위험한 상황이 돼요. 뒤에 있는 승객들은 어떻겠어요? 급기야는 항공기가 이렇게 추락할 때 나는 경고음이 막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불안정하다는 거죠, 그만큼. 같은 시각 이 비행기에 탄 모두의 목숨이 위험하다고 느낀 야마우치 부기장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승객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조종석 문을 열려고 몸을 부딪히게 돼요. 한 2분 정도 시도했고 마침내 문을 부수게 되죠. 승객들이 먼저 달려들어가지고 니시자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제압을 했어요. 근데 이때 당시 비행기는 이미 흐름을 잃고 순식간에 하강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분당 1000피트, 약 300m의 속도로 빠르게 추락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만약에 추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비행기가 민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517명 외에도 또 다른 피해자가 나겠죠? 부기장이 재빨리 조종석에 앉아서 비행기의 기수를 최대로 올려서 상승시켰고 극적으로 고도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죠. 그런데 이게 상황을 파악하고 보니까 오직 그의 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사실 쓰러져 있던 나가시마 기장의 공이 컸던 거예요.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이 비행기가 기수를 올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오른손으로 기수를 조종관을 잡고 있었으니까요. 또 칼에 찔리기 전에 미리 자동 속도 유지 장치를 켜놓으셨대요. 그래서 덕분에 비행기 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나가시마 기장님은 마지막까지 정말 조종사로서의 사명을 다했지만 끝내 과다출혈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12시 3분, 부기장은 하네다 공항에 회항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2시 14분에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어요.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승객과 승무원들 모두 무사히 지상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정신병자가 일으킨 사상 초유의 비행기 납치 사건이었어요.
뭐 500명의 목숨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비행기가 민가로 떨어졌다? 더 많은 사상자 냈겠죠. 범인 니시자와 유지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황당한데 자기가 평소 게임으로 지나다녔던 도쿄의 레인보우 브릿지 아래를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비행해보고 싶어서 고도를 낮추라고 했다는데요. 아니, 이게 절대로 대형 비행기가 그 브릿지 밑으로 지나갈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닌 거죠. 만약 기장님의 용기 있는 저지가 아니었다면 정말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되었을 사건입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게임에서만 보던 공군기지 활주로에 내가 직접 착륙해보고 싶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나는 사실 거기 도착하면 원래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뭐 행설수설했죠. 아니 그러면 납치도 납치인데 살인을 지금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왜 기장을 살해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기장님이 피곤하다고 해서 내가 칼로 찔러서 편하게 해준 거다라는 제정신으로 볼 수 없는 발언을 하게 되죠. 이 정신병자를 어떻게 판결해야 할까요? 1999년 12월입니다. 첫 공판이 열렸고 이후 재판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2005년 그는 살인을 비롯한 4개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다행히 정신병으로 인한 감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감형이 돼서 무기징역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범인 니시자와는 현재까지도 일본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자, 이젠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미친 여파를 알아볼까요? 실제로 공항 출입장에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걸 들춰낸 건 사실이죠. 그 사건 이후에 전 세계 모든 공항에서는 도착장과 출발장이 엄격하게 분리됩니다. 물론 환승객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범인 니시자와가 편지로 경고한 내용이 이뤄지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니 범인이 먼저 편지를 보내서 경고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교통성이 이걸 무시한 게 아니냐라면서 비난을 피할 수는 없었죠. 일본의 항공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항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전 일본 공수 61편 납치 사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항의 규칙이나 금지사항은 모두 피로 쓰여졌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서 하나씩 고쳐진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사소한 결함이나 작은 사건은 대참사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서 정말 필사적인 헌신과 책임감으로 승객의 목숨을 지켜낸 나가시마 기장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